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문장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모론이죠. 그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소유하고 모든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세계 부의 절반을 쥐고 있고 심지어 일루미나티를 이끌며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영상이, 인터넷에는 수만 개의 글이 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실제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은행가 가문이었던 건 맞는데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괴담 수준이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왜, 어떻게 이런 음모론이 만들어진 걸까요? 실제 역사는 어디까지고 과장과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로스차일드 음모론의 실체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야기 대부분이 거짓일 겁니다. 먼저 실제 역사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스차일드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최대 금융 가문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음모론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사실의 10%에 거짓 90%를 섞는 거죠.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토지도 소유할 수 없었고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율법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대인들만 대금업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첫 번째 음모론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유대인은 돈을 좋아한다는 편견이요. 실제로는 선택지가 없었을 뿐인데 말이죠. 마이어는 13살에 하노버로 보내져 6년간 은행 일을 배웠습니다. 2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1785년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헤센카셀의 영주 비렐르 굼세가 그를 재정관리인으로 고용한 겁니다. 비렐름 9세는 독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마이어는 그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럽 귀족들과 정부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1792년부터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무려 23년간 계속된 전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가 혁명 프랑스와 싸웠고 나중에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죠. 전쟁에는 돈이 필요했고 마이어는 헤센카셀 영주의 자금을 각국 정부에 빌려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음모론의 첫 번째 왜곡이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모든 전쟁을 조종했다로 변질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쟁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가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음모론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됩니다. 마이어의 진짜 천재성은 5 아들을 유럽 각지로 보낸 겁니다. 맏아들 암셸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본사를 지켰고 둘째 살로몬은 빈으로, 셋째 네이선은 런던으로, 넷째 칼은 나폴리로, 막내 제임스는 파리로 보냈어요. 5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실제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이것도 음모론의 재료가 됩니다. 5도시를 동시에 장악했다는 식으로 과장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각 도시의 지점을 연 거였을 뿐인데 말이죠. 다국적 기업이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러시아군은 계속 후퇴만 했어요.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았고 혹독한 겨울이 닥치자 나폴레옹의 군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돌아온 병사는 1만 명도 안 됐어요. 바로 이 시점에 로스차일드의 아들들이 움직입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정부에 거액을 대출해 준 거죠. 나폴레옹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였고 각국 정부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 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요.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저녁 무렵 프로이센 원군이 도착하면서 프랑스군이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여기서 음모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워털루 이야기죠. 실제 역사는 이렇습니다. 네이선은 빠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전령을 고용해서
중요한 소식을 빨리 전달받았습니다. 워털루 전투 결과도 영국 정부보다 하루 빨리 알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런던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은 여기서 극적인 각색을 추가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이선이 거래소에 나타나서 침통한 표정으로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파는 걸 보니 영국이 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패닉에 빠져 국채를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때 네이선의 부하들이 몰래 그 국채를 싹쓸이했고 다음날 영국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국채 가격이 폭등해서 네이선은 하룻밤에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 이 이야기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이선이 정보를 빨리 입수한 건 맞지만 시장을 속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게다가 당시 런던 거래소 기록을 보면 그런 극적인 가격 변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처럼 퍼지고 있죠. 왜 이 거짓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유대인은 교활하다는 편견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네이선이 성공한 건 빠른 정보와 정확한 판단 덕분이었는데 음모론은 그걸 사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유럽 각국 정부는 폐허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돈이 절실했죠.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정부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어요. 전쟁으로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고 로스차일드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1820년대가 되자 로스차일드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가문이 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큰 사업을 할 때마다 로스차일드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어요. 철도 건설, 운하 건설, 광산 개발, 모든 곳에 로스차일드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특히 막강했습니다. 1820년대 중반 영국 정부가 단기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거액을 빌려줬고 1833년 노예제 폐지 때도 정부가 농장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일부를 대출해줬어요. 1830년대와 1840년대 영국 전역에 철도가 깔릴 때도 로스차일드의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1850년대가 되면 네이선의 아들들은 영국 조폐국의 기술 자문까지 맡게 됩니다. 영국 정부가 돈을 어떻게 만들지도 로스차일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이선이 죽을 무렵 그의 재산은 영국 경제 전체의 0.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이 수십조 원을 가진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사실이라면 음모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모든 걸 조종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1875년 수에즈 운하 사건을 볼까요? 프랑스 회사들이 10년에 걸쳐 이집트의 운하를 뚫었어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리를 엄청나게 단축시킨 겁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하가 절실했죠.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재정난에 빠져서 수에즈 운하 회사 지분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즉시 사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프랑스가 살 수도 있었죠.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를 찾아갔고 로스차일드는 400만 파운드를 즉시 빌려줬습니다. 지금 돈으로 수천억 원이에요. 이 거래 덕분에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가 됐고 7년 뒤에는 아예 이집트를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국 제국주의의 핵심 조력자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음모론은 여기서 완전히 비약합니다. 로스차일드가 영국 정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정책을 결정했다.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의 꼭두각시였다는 식으로요. 실제로는 상업적 거래였을 뿐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고 영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위해 운하 지분을 산 거예요. 1822년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는 마이어의 5 아들 모두에게 남작 자기를 내렸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전후 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거죠. 프랑스에서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1847년 남작 자기를, 1885년에는 정식 남작 칭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가문이 유럽 각국에서 귀족 자기를 받은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것도 음모론의 염료가 됩니다. 유럽 모든 왕실을 장악했다. 왕들이 로스차일드에게 무릎 꿇었다는 식으로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로스차일드는 분명 영향력이 있었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1821년 칼 로스차일드가 나폴리에 지점을 세웠는데 1860년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편이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밀려났어요. 나폴리 지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걸 지배하는 세력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공격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 편에 서서 참전했어요. 전쟁은 크림 반도에서 주로 벌어졌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의 전쟁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페일 오브 세틀먼트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특정 지역 동쪽에는 유대인이 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라이오넬은 러시아의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영국의 자금을 지원했고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모든 전쟁을 조종하는 세력이라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출을 해줬을까요? 이념 때문이에요.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으로서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음모론에서는 절대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죠. 1840년대 중반 유럽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감자 역병이요.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대서양 횡단 시간이 짧아졌는데 덕분에 이전에는 항해 중 죽던 곰팡이가 살아서 유럽에 도착한 겁니다. 감자 농사가 전멸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은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이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로 수만 명이 쫓겨났죠.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영국 구호협회의 최대 후원자가 됐고 스코틀랜드 이주 지원 단체에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순수한 자선 활동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은 음모론에서 절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음모론은 항상 선택적이거든요. 나쁜 일은 100배로 부풀리고 좋은 일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음모론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까요? 19세기 후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유럽에서는 과학적 인종주의가 유행했어요.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유대인은 열등하다는 헛소리가 진지하게 학문으로 포장됐습니다. 두개골 크기를 재서 지능을 판단한다는 식의 사이비 과학이 대학에서 가르쳐졌어요. 동시에 경제적 불안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1873년부터 1879년까지 대불황이 유럽을 강타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할 대상을 찾았고 로스차일드 같은 성공한 유대인 가문이 타깃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비렐름 마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승리라는 책을 냈고 프랑스에서는 에두아르 드류몽이 유대인의 프랑스를 출판했습니다. 둘 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1894년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터집니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의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됐어요. 증거는 조작됐고 진짜 간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부는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사건은 12년간 이어졌고 프랑스 사회를 둘로 쪼갰습니다. 드레피스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증오하는 사람들로요. 이 과정에서 반유대주의가 폭발했고 로스차일드는 당연히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은행가들이 프랑스를 배신했다는 식의 선동이 신문에 넘쳐났어요. 그리고 1903년 러시아에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가짜 문서가 등장합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요. 이 문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밀 회의를 열어 세계 지배 계획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4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금융, 언론, 교육을 장악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문서였어요. 러시아 비밀 경찰이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1864년 프랑스에서 나온 나폴레옹 3세 풍자 소설을 표절해서 유대인만 집어넣은 거였죠. 1921년 런던 타임즈가 가짜라고 폭로했고 여러 학자들이 표절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었습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는 20세기 내내 반유대주의의 바이블이 됐고 로스차일드는 그 문서에서 핵심 악역으로 등장했죠.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 가짜 문서를 근거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경제가 무너졌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손수레에 돈을 가득 담아가야 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나치의 선전은 간단했어요. 독일이 전쟁에서 진 건 뒤에서 유대인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유대인 은행가들이 독일을 팔아먹었다. 로스차일드는 그 선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31년 크레디트 안슈탈트라는 오스트리아 은행이 무너졌어요. 로스차일드가 1855년부터 대주주로 있던 은행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작은 은행들을 너무 많이 인수했다가 대공황이 터지면서 파산한 거죠. 나치는 이 사건을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봐라, 유대인들이 유럽 경제를 망쳤다. 로스차일드가 오스트리아를 파괴했다. 실제로는 과도한 확장과 경제 공황 때문이었는데 음모론에서는 모든 게 유대인의 악의적 계획이 됐어요. 1940년 나치는 디 로칠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를 악당으로 그린 반유대주의 선전 영화였어요. 영화는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워털루 전투에서 거짓 정보로 시장을 조작했다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증거가 없는 이야기인데도요. 이 영화는 독일 전역에서 상영됐고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선전의 일부였죠. 유대인은 악하다, 유대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1938년 3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안슐루스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비의 로스차일드 지점장 루이 나다니엘이 즉시 체포됐어요. 나치는 그를 몇 달간 가택연금 상태로 가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의 모든 재산이 몰수됐고 미술품 컬렉션도 약탈당했어요. 루이 나다니엘은 결국 풀려났지만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는 스위스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였다면 나치가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음모론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어요. 냉전 시대에는 로스차일드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쪽을 조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도 결국 로스차일드의 계획이라는 거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일루미나티와 신세계 질서 같은 음모론과 결합됐어요. 존 버치 소사이어티 같은 극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를 이끌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식이었죠. 1980년대 이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음모론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검증 없이요. 로스차일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설립된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지역 은행들이 주주이긴 하지만 배당은 연 6% 고정돼 있고 정책 결정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이 없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거짓말이 마치 사실처럼 수천만 번 공유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사실 사기업이고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모든 전쟁은 로스차일드가 조종한다는 주장도 인기 있습니다. 그들은 양쪽에 돈을 빌려줘서 누가 이기든 이익을 본다는 거죠. 19세기에 전쟁 자금을 대출해 준 건 맞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였고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팽창 정책 때문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은 복잡한 동맹 관계와 민족주의의 충돌 때문이었어요. 로스차일드는 그저 자금을 제공한 은행가였을 뿐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이용한 거죠. 세계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총 재산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 명으로 분산됐어요. 합쳐봐야 수천억 달러 정도일 겁니다.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세계 총 부는 수백조 달러 규모거든요. 절반은커녕 1%도 안 됩니다. 참고로 2024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보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같은 사람들이 각각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를 합쳐도 이들 한 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음모론이 계속 살아남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로스차일드는 실제로 19세기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자체가 극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과장하면 엄청난 이야기가 되죠. 영향력이 컸다를 모든 걸 지배했다로 부풀리는 건 쉽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신용, 금리, 파생 상품 같은 개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을 원하게 되죠. 로스차일드가 다 조종한다는 게 복잡한 금융시장의 상호작용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셋째,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깁니다. 유럽에서 유대인은 2000년간 박해받았어요. 중세에는 우물에 독을 탔다, 기독교 아이를 죽여 피를 마신다 같은 혈의 중상을 받았습니다. 로스차일드 음모론은 이런 오래된 편견이 현대적으로 포장된 거예요. 넷째, 음모론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누군가의 계획으로 설명하면 편하거든요. 전쟁, 경제 위기, 정치 변화를 이해하려면 공부가 필요한데 로스차일드가 그랬다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섯째, 음모론은 무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내 삶이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같은 세력이 세상을 조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죠. 실제 역사를 보면 로스차일드는 성공한 은행가 가문이었습니다. 영리했고 운도 좋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이기도 했어요. 19세기에는 분명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는 아니었어요. 오늘날 로스차일드는 예전만큼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고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됐죠.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여전히 존재하고 약 200억 유로의 자산과 1000억 유로 이상의 운용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큰 회사긴 하지만 세계 최대는 아니에요. 블랙록은 10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2024년 2월 제4대 로스차일드, 남작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87세로 사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부고를 냈지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가문이라면 그의 죽음이 전 세계 한 면을 장식했겠죠. 로스차일드 음모론은 실제 역사의 작은 조각들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과장하고 거기에 수백 년 된 반유대주의를 섞어서 만든 허구입니다. 19세기 유럽 금융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를 지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음모론의 진짜 위험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후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 뒤에는 항상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반유대주의가 숨어 있어요. 이런 음모론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나치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 대학살을 정당화한 선전의 중심에 로스차일드 음모론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악하다,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역사는 복잡합니다. 음모론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전쟁은 여러 원인이 겹쳐서 일어나고 경제 위기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정치적 결정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 조종한다는 식의 설명은 편하지만 틀렸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성공한 은행가였지 초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건 돈과 인맥이었지 마법 같은 세계 지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극적인 음모론 대신 지루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음모론은 증거가 아니라 두려움과 편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